이 다큐멘터리는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됩니다. 시청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1820년대) 과학과 혁신의 도시 에든버러에는 끔찍한 비밀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이 한 해 동안 에든버러를 뒤흔든 것이었죠. 희생자만 17명에 달했습니다. 6년 후 이곳에서 17개의 작은 목각 인형들이 발견됩니다. 모두 옷을 입은 채 관 속에 들어가 있었죠. (17) 건의 살인과 17개의 인형,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제 이 작은 관들에 얽힌 끔찍한 과거가 밝혀집니다. 현대의학 발전의 밑거름이 된 잔혹한 유교의 살인 사건입니다. 이곳은 아서왕의 의자라고 불리는 에든버러의 유명한 언덕입니다. 1836년 안개 낀 어느 날 아침, 이 언덕에서 토끼를 사냥하던 아이들이 소름 끼치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17개의 작은 참나무 관들은 바위턱 사이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간소한 옷을 입은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인형을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 작은 관들이 1828년 발생했던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충격적인 사건들이 도시 문명이 한창 꽃피던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할 당시 에든버러는 학문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의학 분야로 유명했습니다. 도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혁신적인 과학 성과로 명성을 쌓아가는 동안 잔혹한 살인범들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노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현재는 17개의 인형 중 8개만이 남아있으며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관장인 조지 달글리쉬의 보호 아래 말이죠. 그는 에든버러의 어두운 과거 속에 목각 인형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믿습니다. It can't really be overemphasized that these things are unique. We have been looking at them for years.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rs working on them, and we've found nothing that is exactly comparable with them. 인형들은 일종의 장례의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은밀한 장소에 숨겨져 있었으며 기독교 형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뭔가 불길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Somebody bothered to create them and bury them in a certain way. I would love to find out why. 최근 몇 년간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DNA 기술을 사용해 과거 범죄 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기술로 인형에 얽힌 비밀도 풀 수 있을까요? 달글리쉬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나섭니다. 마이크 바버는 유전자 감식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 그는 잉글랜드 최고의 과학수사기관인 요크셔 과학수사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인 확인을 위해 유전자 감식이 필수적인 수천 건의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유전자 감식 분야는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으며 범죄 현장에 남는 소량의 유전자만으로도 용의자를 색출해낼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을 주로 맡고 있으며 인터폴이나 런던 경찰청에서 수배 중인 강력범들을 잡기 위해 하루 종일 유전자 분석에 매달립니다. Well, essentially what we're trying to do is we're trying to investigate a crime, but a crime that's about 176 years old. There is a theory about the dolls that they're linked to the Westport murders. The whole story is very fascinating. 마이크와 달글리시는 이 학설을 검증하기로 합니다. 과학 수사를 하기 위해선 먼저 사건 개요와 주요 인물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제 웨스트포트 살인 사건을 재검토할 시간입니다. (1800년대) 에든버러는 찬란한 과학의 시대를 꽃피웠습니다. 에든버러 대학은 해부학과 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했습니다. 영국 의사들의 95%가 스코틀랜드에서 수련을 받았으며 전 세계 병원에서 이들을 원했습니다. 1700년대까지 외과 수술은 마을 이발사들이 담당했으며 1800년대에도 환자의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셉 리스터가 이곳에서 개발한 소독약은 외과 수술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제임스 심슨은 분만의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에게 최초로 마취제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해부학은 발전을 거듭하죠. 해부학자들은 인간의 신체 구조를 탐구하는 의사였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장기 기능을 연구했으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시신도 해부했습니다. 인체 해부는 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해부할 수 있는 시신은 사형수들의 시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형수만으로는 해부학 연구에 필요한 시신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이내 새로운 돈벌이 사업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체 도굴이죠. 그리고 이런 섬뜩한 일에 뛰어든 사람들을 시체 도굴범이라 불렀습니다. Body snatchers, very simply, were criminals who stole freshly buried bodies to sell to the Edinburgh surgeons, who then used them for dissection. Generally, their business was at night. They would sneak into the graveyard, find the freshly dug grave, they would break into the head end of the coffin and then just simply tie ropes round the arms of the corpse and drag him up and away. Practiced body snatchers could do it in a matter of minutes. 사람들은 그 섬뜩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에든버러의 공동묘지들은 시체 도굴범들을 막기 위해 성 커스버트 성당에 망노와 같은 감시탑을 지었습니다. 해부학자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이 필요했고 시체 도굴범들은 시신이 썩기 전에 신속하게 옮겨야 했기 때문에 작업은 매우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So this notion that your body, after it had been buried, would be taken up and dissected on a surgeon's table was completely, horrific to many people. 시체 도굴은 새로운 상품도 만들어냅니다. 시신을 보호하기 위한 철제 장치들이 바로 그것이죠. 시체 도굴범들의 범행을 막기 위해 새로 묻은 관 위에는 철장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호 장치로도 시체 도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큰 만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섬뜩한 상황이 살인을 유발할 수도 있었을까요?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운 수도 에든버러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고도의 과학 성장을 이루었던 1800년대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외과 의사들과 시체 도굴범들이 남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에든버러는 아름다운 성들과 풍경 외에도 스코틀랜드의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들과 의문투성이의 목각 인형으로도 유명합니다. 웨스트포트 살인 사건이 발생할 당시 에든버러 대학은 세계 최고 석학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쥐나론의 아버지 찰스 다인과 당대 최고의 해부학자 로버트 녹스도 있었습니다. 녹스는 어려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지만 장애를 이겨내고 대담하고 혁신적인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강의 시간에도 항상 해부를 하며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녹스의 전문 분야는 바로 눈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눈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해부학 연구를 지속하며 강의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1827년 녹스는 자신이 원하는 상태의 시신을 공급해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시신을 구매하고 이들에게 추가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넌지시 내비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노동자였던 이들은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에든버러에 온 윌리엄 헤어는 약삭 빠르고 무자비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곧 돈벌이가 되는 사업을 발견했고 세상 물정 모르는 공범 윌리엄 버크도 만났습니다. 시체 도굴범들은 시신 한 구에 최대 $20를 받았고 헤어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버크를 끌어들였습니다. 에든버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들은 무덤을 파헤치는 대신 헤어의 숙소로 불쌍한 희생자들을 유혹해 데리고 온 후 질식사시켰습니다. 이 2인조 살인범들의 살해 수법은 시신에 상처를 남기지 않았으며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과학수사의 권위자인 마이크 바버는 이 살인 사건들을 추가로 조사하면 관 속의 인형들에 얽힌 비밀도 풀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버크와 헤어는 범죄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에든버러의 빈민가를 어슬렁거렸고 정기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살해한 희생자 17명의 시신을 팔아치웠으며 이 사건은 웨스트포트 살인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야망으로 가득 찬 녹스 박사의 해부용 시신으로 사용됐습니다. 과학수사 드라마에 나오는 연쇄 살인범들은 자신의 징표를 남기곤 합니다. 이 목각 인형들도 살인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닐까요? It's very unusual for a serial killer to leave some sort of signature. There are one or two examples of it, but there really are very few and far between.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지 1년 뒤
버크와 헤어는 체포됐습니다. 도허티의 의문스러운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이 녹스 박사의 해부대 위에서 실종자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했던 것입니다. 모든 희생자가 신원불명이었던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Burke and Hare, they were fulfilling a market need. They were murdering to order. And that shocked people, just as it would today. I mean, can you imagine if we discovered that somebody was supplying a biotech company with dead bodies for experiment? It would be just as shocking today as it was then. 녹스 박사는 체포되지도 않았고 어떠한 범죄 혐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들은 버크와 헤어만을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재판 소식은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웨스트포트 살인사건은 스코틀랜드 최악의 범죄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제 올가미는 녹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비열한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흠잡을 데 없던 그의 명성도 도마 위에 오릅니다. 검사는 헤어에게 검사 측 증인이 되어 단순 가담자에 대한 증언을 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헤어는 자신도 모르게 공범자가 된 버크에게 누명을 씌우고 빠져나옵니다. 버크는 끔찍한 살인 사건들을 모두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버크의 자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버크는 심한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쩌면 발버둥 치던 희생자들의 모습이 떠올라 감옥에 갇혀있던 그를 괴롭혔는지도 모릅니다. 범죄학자들은 범인이 자신의 징표를 남기는 일은 흔치 않다고 말하지만 살인범이 다른 목적으로 이 인형들을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Some say that the dolls may have been created by Burke himself. Some killers have actually wanted to be caught. They feel terribly guilty about what they're doing and they act in a way which is going to make sure that they eventually will get caught. 버크는 죄책감 때문에 17명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작은 인형을 만들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고 에든버러 주민들은 버크의 처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1829년 수천 명의 구경꾼들이 에든버러 중심의 그레이스 시장 광장에 모인 가운데 버크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윌리엄 버크가 마지막 숨을 거둔 곳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술집에서 처형을 지켜봤으며 최후의 교수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술집에서는 교수대의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녹스도 구경꾼들 사이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비록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죠. 에든버러를 떠난 그는 런던에서 연구를 계속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수형을 당한 버크의 시신을 공개 해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버크의 시신은 에든버러 대학으로 보내졌고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해부학 연구에 바쳤습니다. 한때 철장에 갇혀있던 그는 지금은 유골이 되어 대학 해부학과의 유리 진열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살인범의 유골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지만 에든버러 대학의 해부학과 학장인 고든 핀들레이터 교수는 정성을 다해 유골을 관리합니다.
고든은 유럽 최고의 해부학과로 인정받은 대학의 학장입니다. 그리고 이곳 해부학과의 명성은 과학자, 시체 도굴범, 연쇄살인범들로 북적거렸던 시대에 쌓아올린 것이죠. It's hard to believe that this is actually the skeleton of Burke, and these are the hands that actually committed those murders all those years ago. Quite an experience to be touching the hand of Burke. He was a short, stocky, well-built, strong man. I suppose when you think about it, when he was restraining individuals, he did it with some success. 버크는 그의 죄에 걸맞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즉사당하는 걸 거부했고 사형 집행인들도 희생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교수형을 당할 경우 몸이 떨어질 때 목이 부러집니다. 하지만 버크의 유고를 보면 목이 부러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환호하는 구경꾼들 앞에서 올가미의 목이 졸려 죽은 것입니다. 버크는 죽었지만 작은 관과 인형이 얽힌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인형은 웨스트포트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을까요?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겠다는 속죄의 뜻으로 버크가 이 인형을 만들었을까요? The reason we think they might be connected with Burke and Hare is that, of course, they were indicted for the murder of 17 separate individuals during their trial in 1829. So the fact that we know that the little coffins were buried no later than about 1830 suggests that these 17 coffins relate to the 17 individuals and they may be a surrogate burial. 달글리시는 마이크가 인형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인형을 만든 사람의 유전자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Their potential for mystery and for understanding is enormous. We now have Mike Barber, a forensic scientist, coming to have a look at the coffins and the dolls in the hope that he may find some human remains, any samples at all, hair, sweat, whatever that's possible with the new DNA techniques. And we're very excited at the possibility of what the coffins may show. 마이크는 에든버러 대학의 해부학과도 방문해 과학자로는 최초로 버크의 유골에서 시료를 채취할 것입니다. 어쩌면 버크의 유골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176년 된 유골에서 유전자를 추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인형에서 인간의 유전자를 찾아내 비교할 수만 있다면, 버크가 이 인형들과 연관이 있으며 인형을 만든 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실험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전자 감식을 수사에 도입한 과학수사국 덕분이죠. 이들은 2004년에만 14만 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1750곳의 범죄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재 과학수사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유전자 감식법 중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과학수사관들이 유전자 감식을 하기 위해선 최소 2제곱센티미터의 혈흔 시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The techniques that we use now, we can get DNA profiles from a pinhead-sized bloodstain. In this particular investigation of the Burke and Hare story, the technology that we're using, we can actually, theoretically, get DNA profiles from a few molecules. 마이크의 이번 실험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일입니다.
고든 학장은 버크의 유고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 작업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Just to have his DNA analysed, I think is a great opportunity. There was indications that he was starting to show signs of guilt, signs of remorse. And I think it's a strange coincidence that there are the same numbers of dolls as there are victims. 최신 기술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이번 검사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처럼 오래되고 소중한 자료를 다룰 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죠. It's a big challenge, obviously, and far beyond what we have done. We've gone back 30, 40 years, but that's about as far back as we've gone. The fact that I'm going to sample some items that have great historical interest, and we have to be very, very careful with these old items that we don't ruin them or damage them in any way. 이번 검사에선 앞으로 며칠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버크의 유골은 살인과 의학 그리고 의문에 쌓인 인형 사이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박물관은 이 인형들을 100년 넘게 보관하고 있으며 박물관 관장인 조지 달글리쉬는 이번 유전자 감식으로 웨스트포트 살인 사건에 연루된 누군가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But before we actually go into looking at new tests, I think we should now look at what we actually do know about the dolls. They're all very much the same size. They have been hand carved, they're not mass produced. They all have similar features, certainly a very similar stance. They're all very erect. So they've each had little individual suits of grave clothes made out of linen and cotton, some patterned, some plain. The recent work that we've done, the analytical work, which identifies the cotton threads, the linen threads, the construction of the coffins, all point towards a deposition date of around about the late 1820s, early 1830s. 1827년 시작된 웨스트포트 살인 사건은 1829년 범행을 자백한 버크의 처형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The coffins are made of Scots pine, quite inexpertly carved, probably with a knife or another sharp tool, suggesting somebody who was able to use tools but was not a wood carver. They've not been carved by a professional woodworker. 인형들은 모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둘레에 가늘고 검은 선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처음 인형을 만들 때는 모두 모자를 씌울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발바닥은 평평하게 깎여 있어서 앞으로 조금만 기울이면 세울 수도 있습니다. I think that what we're looking at here are pre-existing figures, probably soldiers, and then the little coffins have been carved individually to fit these soldiers. 에든버러에 도착한 마이크는 이제 처음으로 인형들을 보게 됩니다. 박물관 측은 마이크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실험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비밀을 풀고자 하는 박물관 측의 열망도 컸지만 역시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소중한 공예품의 안전입니다. 마이크는 엄격한 감독과 통제 아래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곳에서의 목표는 인형을 만든 사람이 남긴 유전자 감식용 시료를 찾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혈액, 혹은 땀도 가능합니다. 마이크는 물기가 묻은 면봉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식 작업은 극소량의 DNA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과학적 가치가 있는 시료를 확보하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Something with a little bit evil, actually. 마이크는 시료에서 다른 화학물질을 분리하고 DNA만을 추출해야 합니다. 일단 충분한 DNA만 확보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가열과 냉각 과정을 통해 수백만 개의 복제 DNA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복사기처럼 말이죠. 관이 처음 발견됐을 때 지역 신문인 스카츠맨에는 인형이 주술과 연관이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에는 고대 주술을 사용하는 마녀 자매가 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으며 이들은 해를 가하거나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과 비슷한 인형을 매장해 죽음의 주술을 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녀가 인형을 만들었다는 가설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마녀들은 코프크리다라는 진흙 인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술을 걸 때 주로 핀을 꽂거나 인형을 망가뜨렸습니다. 방사선 촬영 결과 목각 인형에선 핀을 꽂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에 주술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인형이 발견된 적은 없었습니다. 마녀들이 주로 사용했던 인형도 나무 인형이 아닌 진흙 인형이었습니다. I think it's quite difficult to sustain the idea that they were somehow meant to be used in witchcraft because there's no obvious sign that harm was being intended to them. 한편 바다에서 숨진 사람들의 장례식을 위해 인형을 만들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역에서는 바다에 빠진 시신을 찾지 못할 경우 기독교 묘지에서 상징적인 물건으로 장례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형들은 발견 당시 외진 곳에 숨겨져 있었으며 17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인형이 웨스터포트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은 달글리쉬의 전임자였던 알렌 심슨과 사무엘 메네피에 의해 최근에야 제기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 헤어는 직접 살인을 저지르기보다는 뒤에서 일을 꾸미고 지시하는 쪽에 가까웠으며 탐욕스럽고 비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버크에게 등을 돌렸고 버크는 자신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 버크가 속죄의 뜻으로 작은 목각 인형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는 오직 버크와 헤어만이 알고 있습니다. (17개) 인형 중 현재는 8개만이 남아있으며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ight, so here they are. Incredible. Very delicate looking as well. They're very fragile. And the question really now is whether or not there was any intact DNA remaining from when the dolls or the figures were actually created. Nearly 200 years old, so it's certainly going to be a challenge. 마이크와 동료들은 이런 민감한 물건을 다루는 데 익숙합니다. 과학수사국은 세계 최초로 범죄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검거된 모든 범인들의 유전자 정보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유전자 정보는 290만 건에 달합니다. 인형을 조심스럽게 관찰한 이들은 사람의 DNA가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2개의 작은 섬유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극소량의 분자만 확보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오염이 안 되도록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마이크는 시료를 채취하기에 가장 좋은 부위로 외부 환경과의 접촉이 가장 적은 인형의 뒷면을 선택합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면봉에는 유전자 감식을 하기에 충분한 양의 DNA가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시료를 확보한 마이크는 이제 에든버러 대학의 해부학과로 향합니다. 고든 학장이 소개하는 유명한 살인범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Hi, Gordon.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too. Good of you to allow us to come up and have a look at the skeleton. Well, here we have Bert, or at least the skeleton, hanging as he has done since he was Right. hanged, Yes. finally, Yeah. in January 1829. Right. Have you ever looked at something as old as this before? Never. No. We have had some successful results from bone that's 40 years old, but 175 is a bit of a challenge. 대부분의 범죄 수사에서 과학 수사관들은 시신의 어떤 부위에서도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쪽 팔이나 다리 전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외부와의 접촉이 없었던 뼈 조각을 채취하는 것이 마이크의 목표입니다. 마이크와 고든은 발뒤꿈치 뼈의 안쪽이 시료를 채취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료 채취는 시작에 불과하며 이렇게 오래된 뼈에서 DNA를 추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DNA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 때문에 온전한 DNA 사슬을 발견할 가능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버크가 과학 발전에 기여한 것은 해부학만이 아닙니다. 그의 살인 행각은 중요한 법률의 변화도 이끌어냈습니다. Because the government of the day wouldn't supply or regulate the supply of bodies to the medical school, that back in here got off with what they did in many respects, or were encouraged to do what they did. And it was a result of the back in here incident that the Anatomy Act came about, and which regulated the supply of bodies to the medical school. So, in a strange way, they did us all a favour. 수사를 시작한 마이크는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녹스는 자신이 공급받고 있던 시신들이 살해된 시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녹스는 의학계에 자신의 이름을 떨치겠다는 야망으로 가득 찼던 인물이었습니다. Well, he was a very good teacher of anatomy. He had a very, very good reputation. Quite a stern character by all accounts, but well respected as an anatomy teacher. 녹스는 장로교회 설립자인 존 녹스와 같은 가문이고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런 종교적 배경이 해부학 연구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는 사람을 살해해 시신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공범이었을까요? 녹스는 정말 버크와 헤어가 시체 도굴범이라고 믿었을까요? 그렇다면 녹스가 인형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마이크는 에든버러 외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녹스의 개인 소지품들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기로 합니다. 녹스는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악기에서 마이크가 찾고 있는 단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Knox's own violin. I think certainly he would have deposited a lot of his own DNA onto this board, and hopefully, if it hasn't been cleaned too well, there might still be a little bit there. 바이올린은 부유한 의사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고가의 악기였습니다. 만약 녹스가 인형을 만들었다면 인형이 입고 있던 옷이 너무 수수한 건 아니었을까요?
think a measure of his character is in that after the Burke and Hare scandal and after Burke's hanging, he tried to carry on in Edinburgh, so almost oblivious to the outrage of the people of Edinburgh, to the fact that he had gotten off. I mean, they believed that he was equally guilty. Eventually his reputation fell away. He started to lose students stopped going, they went elsewhere for their anatomy teaching, and eventually he headed off to London, and he was finished as an anatomist after the Burke and Hare story. 이런 품격 있는 외과 박물관에도 버크와 헤어의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크의 피부로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버크를 회부할 때 그의 피부를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피부를 훔쳐갔고 며칠이 지나자 그의 피부로 만들었다는 다양한 기념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수형 이후 만들어진 버크의 데스 마스크입니다. 필요한 시료를 모두 확보한 마이크는 이제 연구실로 돌아갑니다. 모든 검사를 끝내려면 최소한 2주는 걸립니다. 오늘 밤 에든버러의 비밀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요크셔의 과학수사국으로 돌아온 마이크는 에든버러에서 가져온 시료를 검사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연구실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구역입니다. 또한 모든 연구원들은 유전자 검사를 받기 때문에 시료가 오염돼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마이크가 진행할 검사들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는 먼저 뼈 조각과 면봉에 묻은 미세 시료에서 DNA의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이 DNA는 일종의 인간 바코드와 같아서 시료의 주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검사를 통과하면 계속해서 다음 단계의 검사로 넘어가며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의문에 쌓인 인형 제작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용의자들의 성격을 조사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헤어는 약삭빠르고 잔인했으며 과학자인 녹스는 냉정한 야심가였습니다. 하수인이었던 버크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점차 쇠약해져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법의학의 몫입니다. 2주간의 오랜 검사 끝에 마이크는 마침내 검사 결과를 손에 얻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버크의 뼈에서 추출한 DNA 정보가 너무나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마이크는 이렇게 오래된 시료를 검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우수했으며 새로운 접근법으로 오래된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이올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남성의 온전한 DNA가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녹스의 DNA인지 아니면 바이올린을 연주한 다른 사람의 DNA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시료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이제 인형에서 나온 결과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료에서 DNA를 검출하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몇 주간 동안 검사에 매달렸지만 마이크는 인형에서 DNA를 검출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젖은 면봉을 사용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인형이 너무 오래되어 검출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처음엔 실망했지만 마이크는 수수께끼를 푸는 하나의 단계가 끝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We haven't got any results that links either Burke or Knox. It's still a mystery. And who knows, maybe in the future we'll be able to come up with a technology that will shed some real light on the subject. We never know in the future, what we might come across. This is a starting point at least. It's nice to have a mystery. It's nice not to have all the answers. Like several of the objects in the museum, they have that wonderful sense of being a true mystery. That's part of the delight for me. 누가 어떤 이유로 인형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에든버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인형을 숨겼습니다. 시체 도굴범들을 잡기 위해 감시하고 있는 눈을 피해 아주 먼 곳에 말이죠. 현재 과학으로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조지 달글리시는 인형들을 안식처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과거 에든버러의 놀라웠던 이야기도 막을 내렸지만 기이한 인형과 관이 있는 한 우리는 놀라운 과학 발전을 이루었던 시대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인형들은 망자조차 편히 쉴 수 없었던 시대의 유물이며 말 그대로 비밀을 간직한 채 무덤 속까지 들어갔습니다.